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각 비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면서 충청권에 이어 전북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도 뜨기 힘들 정도인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전주 도심 쪽인데 이곳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주 서쪽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요란한 빗줄기로 바뀌면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북 지역은 40분 전쯤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정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전북 익산 함나 114mm, 군산은 107mm, 부안 위도 66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군산, 익산, 김제, 부안 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북자치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북 전주에는 시간당 20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북에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17건입니다.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고 전선 늘어짐이나 창문 깨짐 등이 일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 양상을 띈다고 합니다.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어제부터 요란한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선 시설물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로 15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수도권 비 피해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인데요.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 시흥동에 있는 대명시장에선 입구에 세워진 철제 성간판이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선 이와 비슷하게 나무 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는데요. 다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장맛비는 차츰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하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청계천은 어젯밤 9시 반쯤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반포천이나 양재천 등도 이제 통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우이천 복개 구간 같은 경우엔 지금도 막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제 저녁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겨 대피 문자가 발송됐는데 조금 전 새벽 5시 기준 수위도 1.5m로 여전히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밤새 비가 많이 쏟아진 다른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특히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석축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주시와 계룡시에선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하천 주변이나 계곡 등 위험 지역은 출입하지 말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청양과 보령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가 취약 지역 주민의 경우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이번 장맛비로 인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전국에서 1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밤사이 전국 피해 상황을 집계한 행정안전부 자료는 곧 나올 예정이라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밤사이 충남 지역에는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호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강한 비가 오는 곳 어디입니까? 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지금은 전북과 전남 서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 화면을 보시면 이 붉은색의 띠를 이룬 비구름이 사선으로 길게 형성돼 내륙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비가 같은 지역에 2-3시간 정도 지속하면 물 웅덩이가 생기고 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호우 피해가 발생합니다. 현재 충청 남부와 전북, 또 전남 북서부, 경북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산사태 특보는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은 크게 약화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내륙과 서해안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고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만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네, 비는 얼마나 내렸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네, 내륙의 장마가 시작된 19일 이후부터 수도권으로 인천 금곡 지역에 최고 176.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52.1mm의 비가 내렸고요. 밤사이 충청도 지역으로도 청양 지역에서 167.5mm가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호남 지역에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 현재 익산 함나 지역으로 114mm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호남 지역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영남 지역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남부지방으로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부 해안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가 오는 곳에서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범람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또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의 진입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오늘 남부지방에 영향을 좀 더 준 뒤에 내일 점차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대여 투쟁 고삐를 조이고 있고 민주당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전방위적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불법 자금으로 점철된 스폰 인생을 산 김 후보자를 어떻게 국정 책임자로 세울 수 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리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입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이재명화가 진행될까 두렵습니다. 연이어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인선을 비리백화점으로 깎아내리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시도를 두고도 입법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 습관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느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장남의 변칙 전학 국제고 입학 등 새로운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정도 누락이 됐다라면 이거는 처벌감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역서를 밝혀야지 본인 혼자 계속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띄우고 있다며 전격 방어에 나섰습니다. 상피주기나 국정 발목 잡기도 도를 넘었다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청문 절차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김 후보자 검증을 주도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 축적 과정도 파헤쳐보겠다며 역공도 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예고했는데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내부 잡음이 이어졌던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 국면을 계기로 전국 반전을 노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 대상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검증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데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노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비교적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노름, 무책임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 수장을 날림으로 뽑을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많은 국민이 이 후보자의 편향된 안보관과 대북관을 우려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정은을 절대왕조의 군주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늘어놓던 사람이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이 달린 사안이라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본인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건 힘자랑이자 몽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위뿐만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전국 현안을 두고 이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 발전과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듯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미래 산업의 고속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데이터 대규모 센터가 마련해진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입니다. 울산이 가진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을 담지 않았다며 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보고도 줄줄이 멈춰 세웠는데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청의 첫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의 내용이 없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30분 만에 검찰 간부들을 돌려보낸 뒤 다음 주에 다시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분리, 직접 수사권 배제 등 권한 분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힘 빼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선제압 차원에서 업무 보고를 중단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또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이진숙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업무 보고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했다는 식의 지적이 쏟아지다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기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기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기획위는 자료 유출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보고도 중단시켰습니다. 사흘간의 첫 업무 보고를 전 정부의 관성적 행정 처리를 비판하고 부처들의 기강을 잡는 데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당수 부처로부터 재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한동안 이재명 정부의 군기 반장 역할을 자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년 연속 미흡평가를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8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인 D등급을 받아 유병태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증 이 관리사 분야에 있어서도 구상 채권 회수율의 이게 득점률이 역시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올해 이제 여전히 작년도와 같은 D등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13개 공공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9곳은 미흡인 D등급을,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가장 낮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성공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우수 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곳은 양호, 강원랜드 등 31곳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 등급별로 60에서 2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25% 삭감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이 권고됩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 실사와 의의 제기, 외부 검증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부 임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명현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별검사부 가운데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변호사 등을 최종 지명했습니다. 이 특검이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직한 최상병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앞서 이 특검은 그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면 공수처 등과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질 신문이 오는 23일 열리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도 반발하며 신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가 한상진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로 정해졌습니다.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배당되면서 기존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현 재판장의 형사 25부와는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은 사건이 배당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새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23일로 신문기일을 잡았습니다. 보석을 거부하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고 있던 김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조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는 신문기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두 재판부 사이에서 조특검이 요구한 대로 사건 병합 여부 판단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현재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인 만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추후 조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특검이 이미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언제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전 수석 공판에서 오는 9월 5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한 뒤 임 실장과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문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장직 특혜 의혹이 당사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월 22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전주지방검찰청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건을 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뇌물죄로 기소되자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와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라며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어제 드디어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상계엄 사태, 또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3,000필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벌이며 며칠째 2,900선을 지키던 코스피. 개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오전 10시 45분쯤 결국 3,000선을 뚫었습니다. 이후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 덕에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48% 오른 3,021.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1년 연말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 새 정부 AI 강화 기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처음 3,000을 넘은 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초. 글로벌 양적 완화 속에 돈이 증권가로 몰려나왔고 2021년 6월엔 3,316.08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0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코스피. 지난해 AI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기에 다시 3,000을 넘보기도 했지만 연말 비상계엄 선포에 2,300대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코스피 3,000 시대를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여건들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수의 방향은 그 기대감의 현실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 소식에 하락하며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원 넘게 내린 1,365.6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1,000억 달러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대미 경장수지 흑자는 1년 사이 877억 6천만 달러에서 1,182억 3천만 달러로 34.7% 늘었습니다.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흑자 규모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상품 수지가 1,089억 9천만 달러, 배당 수입 등 본원 소득 수지가 184억 달러로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세웠고 서비스 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반면 대중 경상 수지는 290억 4천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규모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 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 수지 적자가 1년 새 331억 3천만 달러에서 325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줄었습니다. 중동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데다 기업들은 원가와 물류비 부담이 늘기 때문인데요. 중동발 국제유가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요즘 국내 기름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1,700원을 돌파했고 휘발유 경유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싼데 지금 이전에 넣을 때게 보다 50원이 리터당 50원씩 올라 버렸어요. 앞으로 계속 오를 확률이 더 많아지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죠.
요즘에 주변 주유소 같은 거 보면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좀 주유소 싼 데 찾아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할 경우 물류비와 제조 단가, 수입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식품 물가가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전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석유 가격이라든지 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되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업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산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론 수요 위축과 원유 조달 불안이 걱정입니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 화학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제조기업들은 물류비 상승이 시한폭탄입니다. TV와 세탁기 등 부피가 큰 제품은 대부분 해상 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철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관세로 어려운데 중동발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할 걸로 보이는데요. 파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2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 지역 확대 카드가 유력해 보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입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가 주택 등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점쳐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진역이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더라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급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반면에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이나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치게 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반드시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됩니다.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 이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이거를 단축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어떻게 주식시장이나 지방부동산으로 분산시키느냐도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SK텔레콤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지원해온 유심 교체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유심 교체 업무를 이유로 중단됐던 신규 영업 재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뉴스룸을 통해 지난 19일 16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해 남은 예약자는 95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안내 문자를 받고도 매장을 찾지 않은 노쇼 가입자가 68만 명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매장에서 유심 교체 가능 날짜를 정해 예약자에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어제부터는 고객이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는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와 에어컨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델하우스와 시공된 아파트의 차이가 크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4월과 비교해 116.1%,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관련 상담도 68% 늘었는데 대부분 냉방 불량이나 설치 하자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 총 소비자 상담은 5만 906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16.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추고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나 소비자 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라며 공습 중단을 요청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2주간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물밑에선 외교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춰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이란의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very hard to make that request right now. If somebody's winning, it's a little bit harder to do than if somebody's losing. But we're ready, willing, and able, and we've been speaking to Iran, and we'll see what happens. 백악관에서 나흘 연속 국가안보회의를 이어간 가운데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wants to have it be solved diplomatically. He knows it can be. 유엔 안보리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I appeal for an end to the fighting and the return to serious negotiations. And could result in radioactive releases with grave consequences within an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tate which has been attacked. 하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란은 공습으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고 비난했고 There were not accident. There were not collateral damage. They were deliberated war crimes, acts of a state terror, an example of barbaric warfare. 이스라엘은 이란이 무고한 희생자인 척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How dare you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you from the consequences of your own genocidal agenda? Have you no shame?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란과 후티의 무기와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주일 넘게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에선 공습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습 이후 처음으로 서방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마주 앉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외교적 해법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알리는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지하 방공호로 몸을 피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2주 안에 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יצאנו למערכה על מנת להסיר איום שבסדר גודל כזה מול אויב כזה נדרשת מוכנות למערכה מתמשכת. 이란 수도 테헤란에선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تا پای بیچاره کردن و به زانو و به خاک انداختن اسرائیل و آمریکا و دار و دستش باید جلو بریم. 양국이 상대방을 향한 증오심을 끌어올리는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선 서방과 이란의 외교 당국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장을 이란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유럽의 목표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And we urge Iran to continue thei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a perilous moment. 그러나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 장관들과 만나기 하루 전 이스라엘의 침략이 계속되는 한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ما در حال دفاع مشروع هستیم از خودمون و دفاع به هیچ وجه متوقف نمیتونه بشه. و با آمریکا به عنوان شریک این جنایات هم هیچ صحبتی نداریم. 다만 이번 회담이 미국과의 조율 아래 진행됐고 이란 역시 유럽과 다시 만날 뜻을 밝힌 만큼
외교적 해법을 향한 기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무력 공방 와중에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 20일 중부 넷자림 회랑 남쪽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 최소 25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지 의료진은 가자 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민가 등에서도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자 지구 전역에서 테러리스트와 군사시설, 무기 저장고, 대전차 미사일, 저격초소 등 표적 300여 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마스 연계 무장 조직 무자헤딘 여단 소속 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인질부부 주디린 와이스틴과 가드 하가이 등의 납치와 매장에 관여한 알리 사디 와스피 아라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군이 드론과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섞어 쏘기로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전략인데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실시한 북한의 합동타격 훈련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유도탄인 화성포 11가형 등을 동원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다양한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데 최소 200km에서 최대 800km 정도 날아갔습니다. 미국과 추종 국가들의 무모한 정세 격화 행위는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신속한 반응력과 철저한 임전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섞어쏘기 훈련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미를 동시에 겨냥했는데 패트리엇과 사드, 엠셈, 엘셈 등으로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우리의 방어망을 노린 것입니다. 이 같은 섞어쏘기 전략이 실제로 이번 이란 이스라엘 공방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란이 극저음속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재래식 미사일 등을 섞어 쏘며 이스라엘의 최첨단 방어망인 아이언돔을 돌파하고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과 같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특정 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유사시 충분한 방어와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변칙 기동 미사일 등이 등장하고 기술이 변화할수록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유명 도시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서 주택이 부족해지고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며 관광객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위대 수백 명이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유명 매장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거나 호텔 출입구를 테이프로 봉쇄하려다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Yo creo que el turismo masivo que hay ahora mismo lo que trae justamente es pobreza, porque los sueldos que se están pagando pues no alcanzan para el coste de la vida actual. 시위대를 만난 관광객들은 물총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If tourism goes away, then there's a lot of money that comes with it. Same at the U.S. So. 또 다른 대표 관광지 구엘공원 근처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거비와 음식값이 치솟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공원 입장객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orque nos está echando de nuestros barrios, nos está echando de nuestras casas, ¿no? Como consecuencia, no se puede vivir, pagar ya los precios de alquiler de Barcelona. 포르투갈의 관광도시 리스본에서도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곳곳에서 같은 날 열린 이번 시위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과잉 관광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베니스는 역사지구에 신규 호텔 건설을 제한했고 바르셀로나가 관광객 대상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등 규제도 시작됐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도시와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는 주민들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프로야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며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현재 선두 하나와 7위 KT의 간격이 5경기 반차로 역대 최소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반환점을 돈 프로야구 순위표를 요동치게 한 주인공은 디펜딩 챔피언 기아입니다. 최근 5연승을 질주하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위에 9경기 차이가 나는 7위였지만 이번 달에 치른 16경기에서 7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하며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냥 이기는 작전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이겨서 지금 플러스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NC를 제외하고 9개 팀이 절반인 72경기 이상을 치른 현재 1위 하나와 7위 KT의 승차는 5경기 반. 10개 구단 체제가 갖춰진 2015년 이후 역대 최소입니다. 하나와 LG가 조금 앞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빼곡하게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5개 팀이 언제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기아 등 중위권 팀들의 저력이 만만치 않아 향후 판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오는 7, 8월 성적에 따라 가을 야구 진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정말 저희한테는 1승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1승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던 선수들의 복귀와 이들의 활약 여부도 한여름 승부 싸움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펜싱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도경동과 박상원, 임재윤, 하한솔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에 41대 45로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에서 4연패를 달성했던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5연속 우승은 아쉽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 계획은 잠시 미뤄두신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오늘 호우특보가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운전을 피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장마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의 교통량 역시 양일 모두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호남권 위주로 호우특보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시각 전국 고속도로 상황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수월 구간 많다 하더라도 내리는 비 때문에 노면이 젖어 있어서 과속에는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호남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교통량은 적은 가운데 차가 지날 때 물보라가 일 정도로 거센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7번 순천 안주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서남원 일대에서는 고장차까지 살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남원 지역 지나는 12번 노선 역시 남원터널 외부에서 1차로 사고가 발생해 있어서 터널 진출이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사고 처리 3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인데요. 이 때문에 본선 3차로까지 막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이 밖에 노선들에서도 곳곳으로 돌발 상황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동 일대 갓길 쪽에서 고장차 처리하고 253번 노선 역시 고창 방향으로 담양 일대 고장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빗길에는 속도 줄여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충청과 강원 남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에는 시간당 50mm의 양동이를 퍼부는 수준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서부 또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을 중심으로 산사태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에는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호남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영남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밤사이 25도를 웃돌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이 26.7도, 제주도가 27.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청주 24도, 대구 27도로 낮 동안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또다시 장맛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